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 안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2학기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1학기 과탐실 수업 때 만났다가 오랜만에 선생님 목소리를 듣는 친구들도 있겠고 완전 처음 선생님을 접하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단원이죠. 7단원 생물 다양성과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6단원에서는 화학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뤘었는데 7단원에서는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인 지질시대와 생물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중요한 개념은요. 화석, 그리고 지질시대, 마지막으로 이 지질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선캄브리아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에 주목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움짤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공룡이 보이죠? 이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이 움짤은요, 영화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의 한 장면인데요. 이 주라기가 어디서 유래되었느냐? 이 주라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지질시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생대, 그리고 중생대의 특정 시기인 쥐라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쥐라기는요, 공룡들이 매우 번성한 시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화의 이름이 유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는 이러한 공룡들을 볼 수 없는 걸까요? 네, 멸종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룡들이 어떠한 지구환경 변화 때문에 멸종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공룡들이 살았던 환경은 어떠했으며 이 공룡들은 어떤 생물들과 함께 살아갔는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1단원 요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움짤을 보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하는지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지질시대 동안 지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였고 생물은 수없이 많은 종이 생기고 멸종하며 변천 과정을 거쳐왔다. 지질시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 생물의 출현과 번성과 멸종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 선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로 구분한다. 라는 겁니다. 자, 지질시대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봐주세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출현한 이래 최소한 11차례에 걸쳐 생물이 크게 멸종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멸종이 있었던 5차례를 바로 대멸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약 내용을 통해서는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지질시대 동안 있었던 5차례의 큰 멸종, 대멸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화석에 대해서 그리고 지질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캄브리아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질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어떠한 환경이 이루어져 있었고 또한 어떤 생물들이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은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보존된 것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생물의 유해에는 생물의 뼈나 껍데기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흔적에는 생물이 남긴 발자국 또는 배설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보존된 것이 바로 화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생성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생물의 개체수가 많고 그 다음에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특정 생물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개체수가 많아야겠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지만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유리하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뼈나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화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한 부분이 없으면 쉽게 분해되거나 부패돼서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유해가 썩기 전에 빠르게 퇴적물에 묻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생물의 유해가 부패되거나 분해된다면 이것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썩기 전에 빠르게 퇴적물에 묻혀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요.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화석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가능한 적게 받아야지만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이 성립될 때 화석이 만들어지기에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화석의 종류,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표준화석은 지층이 퇴적된 시기를 알려준 화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층에서 표준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면 이 화석을 통해서 그 지층은 어떤 시기에 퇴적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석은요. 화석으로 만들어진 해당 생물의 생존기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넓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존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다. 그래야지만 특정 시기를 확실히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특징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고요. 표준화석의 예시로는 삼엽충 화석이 있는데요. 어떤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면 해당 지층은 고생대에 퇴적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삼엽충 화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두 번째 공룡 화석이 그 예인데요. 공룡 화석이 특정 지층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그 지층은 중생대에 퇴적이 되었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공룡 화석의 예시. 세 번째, 매머드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 지층은 신생대에 퇴적이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매머드의 화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상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화석은요. 지층에 퇴적된 당시에 환경을 알려준 화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층에서 시상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 화석을 통해서 그 지층이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상화석으로 만들어지는 생물들은요. 생존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좁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시로는요. 고사리 화석이 있는데요. 자, 어떤 지층에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 얘기는 당시 환경이 온난하고 수분한 육지였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당시 환경은 그 전에 고사리 화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인 산호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당시 환경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산호화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화석의 종류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있는데 표준화석은 특정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고요. 시상화석은 특정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각각의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에 따른 특징들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예시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석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질 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지질 시대를 어떻게 구분한다라고 했었죠?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의 출현과 번성과 멸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물의 출현과 번성과 멸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화석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화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생물의 출현과 번성과 멸종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질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질시대란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지질시대는 생물의 출현, 번성, 멸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캄브리아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구분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질시대의 정의와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을 보면 이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가 나타나 있는데요.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나타낼 때 선캄브리아 시대는요. 무려 21시간 9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선캄브리아 시대 가장 길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고생대는 1시간 31분 두 번째로 긴 기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중생대 59분 중생대는 59분 세 번째로 긴 시기 마지막 신생대는 가장 짧은 21분에 해당한다. 자, 외우기 쉽죠 여러분들? 네, 순서대로 가장 긴 시기가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이다. 빈칸을 채워보면 선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이 고생대이고 그 다음이 중생대이고 그 다음이 신생대이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캄브리아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어졌는지 얘기해 볼게요. 선캄브리아 시대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고생대였죠. 고생대는 또 6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6개의 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구간이 바로 캄브리아기입니다. 캄브리아기. 자, 그런데 선캄브리아 시대는 이 캄브리아기보다 먼저 등장하는 시기니까 여기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고생대의 첫 번째 시기, 첫 번째 구간인 캄브리아기보다 먼저 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선캄브리아 시대는요, 기간이 약 46억 년 전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기후를 보면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습니다. 다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으나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간과 기후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캄브리아 시대의 환경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 변동이 많았었어요. 또한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적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적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에게 뼈나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생물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각 변동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석이 매우 적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지각 변동이 많고 또 화석이 매우 적다라는 특징 때문에 성캄브리아 시대 때 육지와 바다의 분포를 그리고 환경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적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요. 오존층이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강한 자외선이 육지에 내리쬐게 되고 그 결과 생물이 육지에는 살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오존층이 없었다. 그래서 생물들이 육지엔 살 수 없었다라는 것. 이와 같은 환경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세 번째 환경적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바다에는요. 남세균이 출현하였는데요. 이 남세균들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캄브리아 시대 때 남세균의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볼게요. 가로축에는 시간이 나타나 있고요. 세로축에는 대기 중에 산소의 비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지점을 보시면 약 38억 년 전인데요. 이때 남세균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남세균의 출현에 인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결과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보시면 이때는 약 23억 년 전인데요. 산소 농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성캄브리아 시대가 끝나는 지점이죠. 약 5억 4천만 년 전. 이렇게 산소 농도가 급증한 결과 고생대에 이르러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때 출현한 남세균의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하고 또 산소 농도가 급증하면서 고생대에 이르러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특징도 여러분들이 같이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성캄브리아 시대 때 번성했던 생물들과 이 생물들로부터 만들어진 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화석은요.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요.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의 사체와 진흙 등이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가리킵니다. 아래 글을 보면 이것들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확대해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와 같은 스트로마톨라이트는요. 오늘날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바닷가에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성캄브리아 시대 때 화석이 매우 적게 발견이 되고 어쨌든 성캄브리아 시대 때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캄브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은요.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되겠습니다. 에디아카라는요, 호주 남부의 지명을 가리킵니다. 자, 정의를 보면 선캄브리아 시대 후기 때 번성한 다세포 무척추 동물의 화석이다. 다세포 무척추 동물의 화석이다. 이것이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자, 이 부분이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에 해당하는 생물들을 나타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화석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두 가지, 스트로마톨라이트와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먼저 화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화석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쌓인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와 같은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생물의 개체수가 많고 그 다음에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뼈나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었고요. 세 번째는 생물의 유해가 빠르게 퇴적물에 묻혀야 한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변이라고 쓸게요.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화석의 종류,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화석 얘기를 해보면, 표준화석은 지층이 퇴적된 무엇을 알려준다라고 했었나요? 바로 시기를 알려준다 라고 했었죠. 시상화석은요,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 환경을 알려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표준화석은요, 생물의 생존 기간이 어떻다? 짧다라고 했었고요. 분포 면적은요, 넓다라고 했었죠. 이와는 정반대로 시상화석의 생물의 생존 기간은 길고요. 다음에 분포 면적은 좁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예시들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질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질시대는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생물의 출현, 그리고 번성, 그리고 멸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에 대한 정보는 화석을 통해서 얻는다 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로 이어진다. 상대적 길이는 선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 짧은 시기가 신생대였습니다. 이러한 지질시대에 포함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가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였죠. 선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먼저 기후적인 특징. 대체로 온난했었어요. 그런데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죠. 다음에 환경적인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지각 변동이 심했고 화석이 적게 발견돼서 정확한 어떤 환경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했었고, 무엇이 없었다 했나요? 그렇죠. 오존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육지에 살 수 없었다라고 했었고요. 다만 뭐가 출현했나요? 남세균이 출현했습니다. 남세균의 출현으로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죠. 이런 환경적인 특징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얘는 환경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어떤 게 있었나요? 맞습니다. 스트로마 톨라이트,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석과 지질시대와 성캄브리아 시대에 대해서 모두 정리까지 싹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성캄브리아 시대에 이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1단원 시작했는데 외울 게 좀 많죠, 여러분? 효과적인 암기를 위해서는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수업 구성을 복습시켜주고 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시켜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이렇게 잘 구성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다음 시간 수업은요, 각 분반 선생님들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등교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 주시고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